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한 15%, 그러니까 두 자리수 조금 20% 정도 올랐습니다. 대만은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일본도 한 24%,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 10년 연속 상승세가 있죠. 아마 내년도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창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인사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2012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는 올해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기준금리는 미국이 밴드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환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퍼센티지가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단 3.5에서 하단 3.0 정도 여전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하나에 1년에 4번, 10번, 8번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그전에 4번 정도, 우리를 치면 3, 6, 9,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금 예측하는 지표가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 표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치가 잘하면 한 번, 잘해야 2번 정도의 거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미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의 흐름이 좀 없잖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만약에 끝날 게 문제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FMC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음 연도 공기 2026년이죠. 2026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아주 골드락스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고 고용은 안정적이면서 물가는 내려간다. 자, 이 표를 천천히 다시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의 전망 대비 같은 숫자가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서 위에 뭐 실질 GDP의 증감률인데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9월 달 프로젝션인데 GDP 같은 경우도 내년도를 1.8을 전망을 했다가 2.3으로 상당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 장기 실업률을 말하는데 한 4.4% 정도로 동일하게. 물론 지금 지난 11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4.5 정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장기 미국의 목표 실업률이 4.2라는 걸 감안하면 5가 아니라 4% 중반 정도라면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과 또 고용자 수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물가 전망 자체가 2.6에서 2.4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년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갖춰놨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물가, 이제 요거는 식료품이나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하반기 동안 미국의 국제 유가는 지금 배럴당 60달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가 영향을 차지하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명분을 좀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헤드라인 CPI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 코로나 때 미국 물가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주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 같은 건 많이 내려갔습니다. 유스트카라고 해서 중고차에 대한 가격 변동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 생각하는 뭐 장기적인 물가는 좀 안정화됐다. 왜냐하면 PC 최종 목표치가 2.0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물음표를 던져둔 거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3.4.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을 맞이하는 관점에서 26년도를 바라본 미국의 금리 인하 환율 자체는 대략적으로 올해 세 번을 내린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좋기는 한데 별로 그냥 환호하지 않았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실내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S&P 500의 최근 6개월간의 종목들의 수익 상승폭입니다.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1%, 팔란티어가 35%, 애플이 35%.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미국은 이쪽은 이제 테크주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재와 관련이 높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8%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AI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
컨슈머 디펜스라고 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P&G나 이런 대표적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한 게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6개월 동안 2% 올랐거든요. 펩시콜라는 소폭 상승이고. 예.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넷플릭스 많이 하락을 했군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 자체는 하다파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 기준으로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 내년도 26년을 바라볼 때 큰 호재거리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다 좋을 거라 생각하고 뭐 또 시장에서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 월까지거든요. 5 월까지인데 조만간에 이제 뭐 12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기 연준 의장도 지명을 하고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장의 기대감으로 또 미국의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점도표상에서는 우리가 26년도 상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또 금리 내렸으니까 뭐 무조건 증시 폭등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물음표를 추가하는 이벤트가 더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12월 19일입니다. 일본의 비오제가 지난 1월 달에 50bp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에 다시 대략적으로 한 7번 정도 동결을 했다가 이번 12월 19일 날 만장일치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의 근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 CPI가 지금 3%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7-8월 달에 경제 3분기 증진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소비도 위축됐고 수치도 제한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근데 CPI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뭐 쌀값 폭등 그런 것도 없잖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제는 또 내년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2%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금리 인상하는 명분에는 일본의 실질적인 실질 금리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명목 금리고요. 지금 보는 거는 명목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 안 된 거. 그러니까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뭐 아까 봤습니다. 미국이 3.5%, 뭐 그쵸? 한국 2.5%, 일본 0.5%, 이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해 놓은 잣대를 만들어 낸 어떤 결정적 숫자고. 근데 여기에는 인제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인제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거를 우리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걔네들 데이터를 놓고 할 때 경기 침체를 관유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실질금리가를 마이너스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올려 가지고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를 회복해서 기업 쪽에 비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자로 전가를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목표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참고로 일본의 0.75%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바로 제로노믹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제로노믹스 이후에 일본은 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 아직까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흐름을 놓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일본이 지난 9월 달 이후부터 거의 10월 달부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민당 새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일본의 재정 정책 확대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통화는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좋게 보게 되면은 나쁘게 보게 되면 좋게 보게 되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에 따른 뭐 글로벌 증시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 뭐 이동성 흡수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나쁘게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규모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거죠. 이거는 단문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다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장 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급등하는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조금 더 주목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흐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기준으로 오히려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당 1.17 유로. 그걸 이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달러가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파운드와 또한 달러에 대해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오히려 1.33 파운드 정도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만 유독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차고 통화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연일 생각보다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뭐 미국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정시가 지금 2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우리가 말한 금리 정책 외에 주변 외적인 요인을 보게 된다면은 상반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요렇게 유가는 지금 인제 사상 55 달러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내려가고 금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은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가고 또 하나가 한 가지 인제 좀 불확실한 거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있는 내용이 BTC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베프인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올해 10월 이후로 상당히 약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시와는 조금 별개의 이슈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비트코인 약세 배경에는 또 많은 다른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시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가지고 추정하거나 경계하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밈 주식이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비트코인과 좀 연동되지 않겠냐.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추정을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과 주시장의 연결, 뭐 달러 약세에는 조금 더 이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난 이번 12월 달에 지난 11월 달 밀려졌던 11월 달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4월 달 이후로 2.3에서 쭉쭉쭉쭉 오르다가 18월 기준으로 3.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때는 약간은 여름 효과도 성수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 8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드라이빙 시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휴가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 갈 때 뭐 이게 한국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휘발유를 좀 꽉 채운다든지 그쵸? 그쵸? 그래서 보통 여름 7-8월 달에 미국지 데이터 기준으로 7-8월 달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제 아까 봤던 바로 그런 거죠. 원유계 휘발유 가솔린 수요. 이 가솔린의 가격 자체가 CPI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뭐 가솔린 수요라든지 또는 인제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인제 뭐 소비 수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9 월은 쪼끔 인제 주춤했던 거는 셧다운 여파로 지출이 쪼끔 덜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1월 달 물가 지표가 떨어진 게 어찌 보면 좋게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좋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애는 미국이 9월 이후로 10 월까지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셧다운이 됐다는 말은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급여가 안 나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한국어로 표시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섹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일시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거는 호호 CPI가 아니고 물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반기 미국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지금 60 달러 밑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한다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좀 묻는다면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거 물가 지표만을 보고 내리진 않아요.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한 3 차례 정도 내릴 때 가장 큰 배경에는 아무래도 부진한 고용 시장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한 우리가 말하면 취업률은 4%로 안정적인데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취업자 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계속 20만 건 되지는 안 되죠. 10만 건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는 완전 다른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제조업을 부흥하는 그런 거고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 남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흐름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값싼 외국인의 노동자가 미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하면 한국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제가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 인제 보면 바닷가나 농촌이나 어디 제조업 공장이나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거기 돌아가지 않는 구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한국인 노동자가 꼭 없었으만은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격차도 많이 좁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의 공수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와 외노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가격 격차가 심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 고충이 있다면 본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약간 사회적 범죄 이슈 좀 등등 복합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으로 간다면 미국 고용이 계속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이 나쁘다면 연준은 아마 앞으로도 내년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은 1월 26일 내년도도 미국은 한 8번 잰다 8번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지금 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의미표는 바로 동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보통 우리가 밴드로 보는데 74%의 확률이라 합니다마는 오늘은 참고로 12월 19 일입니다. 하긴 합니다마는 3.75면 동결이잖아요. 거의 1월 달은 그냥 동결이고 많은 우린 데이터는 1 월이 아니라 3월 28 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조금 전에 봤던 요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좀 잘 나온다든지 또 3 월까지는 최소한 12 월, 1월, 2월 근데 3월 28 일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3번 그러니까 12 월, 1월, 2월 3 개월에 4 개월이요. 4 개월의 데이터를 보고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물가 지표라는 것도 뭐 특별히 인제 앞으로 남아 있는 4 개월 동안 그쵸? 어떤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또 옛날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처럼 뭐 기상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물가 지수는 튈 수 있습니다만 트렌드적인 관점에서는 물가는 하향 언제 보일 거고 연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6 개월 정도 기간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그 개수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4개 정도 남아 있는 CPI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3월 달 정도면은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는 3 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있을 뭐 보통 4 월은 또 제낍니다. 이 미국들이 가만히 보면 3, 6, 9, 12에 많은 변화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분기가 지나갈 때. 그런 관점이고 또 미국이 내년도 가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최소한 3 월은 또 약간 패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6 월이나 7월 달 정도에는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 6 월과 3 월이 지나고 나서 7 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중간에 사임을 하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의장은 임기를 만료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로운 롤을 집행하게 되죠. 물론 그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케빈 헤세스라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바로 핵심적인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이분이 또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기존 연준 학자들 중에서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되면서 정책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으로도 내년도 인하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거고 아까 놓고 볼 때 지금 인제 유럽이라든지 ECB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결한 상태에서 쪼끔씩 내려가려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런 관점을 본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미국은 올해 글로벌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다우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현재 12월 기준으로 13% 정도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한 20% 정도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두 자리수 조금 20% 정도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보다 덜 올랐죠. 하지만 인제 3년 연속 그래도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 뭐 다른 나라까지 볼 건 없습니다마는 올해 25 년도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000 선에서 올해 연간
한 16% 올랐습니다. 최근 하반기에 조금 훼손을 했어요. 대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심지어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본도 한 24%. 잠깐 주춤했던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온,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면으로 보시면 10년 연속 상승세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이란 그러면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추정적이고요. 다만 분기별로 조금 나눠보게 되면은 이게 분기로 좀 나눈 건데, 확실하게 올해 접어들어서 4월 달은 글로벌 증시가 6월 2분기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7월, 8월로 이어지는 3분기로 이어지는 상호 관세 자체가 완화되면서 많이 올랐고, 마지막 4분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4분기라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우리가 말하는 12월 달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주봉 흐름을 한번 나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달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AI 기업체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웬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 뭐 연초에 바로 이 상승 설리를 갈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있습니다만은, 주식이 미국 주식의 나스닥의 월봉의 흐름을 본다면 상승은 우유 쪽이 맞는데, 연초에 또 어느 정도의 상반기 정도의 일정 부분에 숨고르기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약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